안녕하십니까. 성지대학교 학생들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시국대화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지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제31대 배준이라고 합니다. 매주 전국의 광장에 모여든 주권자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민의 함성과 촛불이 무색할 만큼 청와대에 숨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어제 SNS상에서는 떠도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대국민 담화. 네, 이러한 시국에 성지대학교 학생들과 시국 대화를 통해 소통하러 와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기대 학생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기대 학생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 그동안 아마 많이 속상했죠. 걱정도 많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상기대가 사학비리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늘 불려져서 저는 뭐 쪽팔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곱이 넘었죠. 지금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서 김문기 전 이사장 또 전 총장을 비롯한 구재단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됐고 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들을 다 파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상지대가 명예를 되찾고 다시 또 건전한 사학으로 그렇게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이런 상지대의 사학비리 문제 해결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난 6월에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교문위원 전원이 상지대학을 방문해서 상지대 문제 기필코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고 그 이후에 도종환 의원 또 뭐 안민석 의원, 이훈혜 의원 비롯한 우리 당 교문위원들이 교문이 열릴 때마다 상지대 비리 문제 그거 지적하고 질타하고 그래서 교육부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구재단 이사들을 다 몰아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잘했죠? 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꼭 공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래 김문기 전 이사장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뭐 입시 부정을 비롯한 많은 비리 때문에 그때 더 이상 크게 안 되는데 이거로 이건 일단 안 되고 말씀하시면 예? 저 가까이 좀 대고 그 김영삼 정부 때 입시 부정을 비롯한 많은 비리 때문에 그때 구속돼서 징역형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재단 이사에서도 해임됐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임시이사가 파견돼서 그동안 김창국 총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환상 총장님이라든지 또 강방길 총장님, 김성훈 총장님 이런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상지대 운영이 굉장히 투명해졌고 재정도 아주 튼튼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인류사학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김문기 이사장을 비롯한 구재단 이사들을 다시 복귀시켜줬어요. 이 대학재단도 재단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비리를 저질러서 해임되면 그것으로 학교 재단에서는 물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사람들은 마치 대학이 사유재산인 것처럼 원래 설립자였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김문기 이사장을 비롯한 구재단 이사들을 복귀시키죠. 그럼 그 이후에 그분들은 상지대학이라는 대학을 하나의 수익 사업처럼 자신의 개인 기업처럼 그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비리들이 행해졌고 거기에 항의하는 우리 교수님들 또 파면당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우리 또 학생의 간부들도 징계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지대학이라는 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하면 그것은 바로 대학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대학 교수들과 교직원과 우리 학생들, 대학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전까지 젊은 사람들이 아니 정치를 하는 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많이 외면하고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니 정치가 그만큼 우리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통해서도 또 보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아주 국백기득권 세력들, 그죠? 그리고 국민들을 걸핏하면 색깔론, 종북 타령으로 편가르게 해왔던 이런 가짜 보수 정치 세력들의 민낯을 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아주 사사롭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아왔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대한민국을 헬조선 그렇게 부르고 또 금수저, 흑수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극심한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해 왔는데 그런 절망, 정치가 맞습니다. 정치가 내 삶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치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시험난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도 정치고 젊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도 정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촛불 드는 것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거죠. 주권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선거 때 되면 또 투표에 참여해. 또 평소에는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도 개혁해야 됩니다. 옆에서 대한민국 정당 다 썩어 빠졌다. 그렇게 불평만 해가지고는 정당이 바뀌지 않죠.
바깥에서 개혁하라 말고 말만 한 데서 바꿔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들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을 또 바꿔내는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정당 운영 방식이 과거처럼 오프라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당도 온라인으로 입당하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온라인 입당 당원들이 당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다들 보셨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정당도 바꿔낼 수 있고 정치도 바꿔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또 상황인 만큼 지금의 그 시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담화들 보셨죠?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됩니까? 뭐 정말로 우리 촛불 민심에 더 부채질을 한 꼴이죠.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범죄 행위 완전히 부정했죠. 검찰 수사 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정면적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임기 단축, 그걸 국회에서 방안을 마련해주면 그게 따르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그 임기를 다 채우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와라.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 단축은 개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개헌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면 자신은 거기에 따르겠다. 맞으면 다시 헌법이 정하는 임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처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공을 국회로 넘겼어요. 그런 개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탄핵, 그것을 모면하고 맞아요, 퇴진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의 노림수고 버팀수로 어제 담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그 담화를 거부하면서 더더욱 더 촛불을 높이 들겠다라고 결의하는 것 당연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흔들림 없이 탄핵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서 또 정치권은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경제도 아주 어렵고 안보도 위기 상황인데 걱정이 많죠. 그러나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우리 국민들에게 내려주신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전에 2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해방이었죠. 해방과 동시에 친일 세력에 대한 청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미군정이 되면서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일 세력이 그 이후에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하나의 지배 세력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아주 강고한 힘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청산 못했던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뼈아픈 일이었고, 두 번째 기회가 6월 항쟁에 국민들이 승리했을 때, 그때가 또 한 번의 청산의 기회였어요. 그때 곧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만 했었다면, 그러면 그 앞에까지 있었던 독재 세력, 또 독재 세력의 뿌리였던 7.1 세력까지도 청산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못했죠. 이번에 우리 국민들 이 촛불의 힘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기득권 세력들, 부패한 세력들, 가짜 보수적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청산,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말 시민혁명을 제대로 한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역사상 시민혁명이 두 번 또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4.19 혁명입니다. 근데 열매는 못 맺었죠. 국민들은 승리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 정권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정권 실패로 다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또 6월 항쟁. 국민들 6월 항쟁에서 승리했죠.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서. 그래서 전두환 5공 군부 독재 정권 끝장을 냈습니다.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또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다시 군부 정권을,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출범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력들이 강고한 힘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의 시민혁명이 다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멈춰버렸거든요. 그 미완의 시민혁명을 이번에 우리가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민혁명의 성격이나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과거의 시민혁명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동안 그 이후에 정치적 민주주의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다시 완성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불공정함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아주 뿌리 깊은 그 절망도 해결하고, 이런 사회경제적 어떤 혁명까지도 이번에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촛불 민심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아주 뿌리 깊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의 부패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함, 불공정함,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절망에 대한 그 분노들, 이번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이 목적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서 좀 제대로 나라 같은 나라 만들자, 좀 사람 살만한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들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만들어내자, 이것이 지금 촛불 민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대청산, 그리고 시민혁명의 완성,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 한일의원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서, 또 정치는 또 촛불 민심을 아주 겸허하게 받들어서 이런 이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정도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하면 우리 문화도 정치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는
까마득하게 낙후된 부분들이 많은데 전부 우리 경제력의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놓고 우리 그 상기 학생들과 대화 나누고 싶거든요. 지금의 전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또는 야당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저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것도 좋고 또는 뭐 정치 도대체 뭐하냐 라고 따끔하게 뭐 이렇게 쓴소리도 좋고 다들 뭐 편하게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차에서 내릴 때 환호성을 질러서 저는 저한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대표님께 이 앞에 지금 제가 지금 한의대 소속인데 한의과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저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수업하면서 저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처음 봤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제가 사실은 우리 문 대표님께서 학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우리 문 대표님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하고 상지대하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듯이 무자격자가 지금 학교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대표님의 시국 강연을 막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학생들과 시국 강연 끝에 교수협의회와 간담회가 자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학교 상황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 다 알고 오셨어요. 오히려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읽는 거 외에 하는 거 있었습니까?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상지학원에 임시이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정의사가 제대로 된 정의사가 공익적이고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분이 정의사로 선임돼서 학교가 반석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의 평생동지이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2004년도에 상지학원의 정의사가 선임됐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임시제가 되고 김문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또 정상화로 가기 위한 그 시초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평생 동지셨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이뤄주셨듯이 이번엔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셔서 상지학원에 활용 감정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100만 표 차이로 지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큰 표 차이로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주시고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어서 교수님의 말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문재인 대표님 같이 하는 시국 대화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상지대학교 학우분들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질문, 뭐 따끔한 충고, 뭐 말들 다 괜찮으니까 지금 손 들어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먼저 모자 쓰신 분부터 할게요. 오셨어요. 마이크. 제가 긴장을 해서 혹시 다른 말을 색깔봐 적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슬프지만 현실이 되어가고 무력감에 물가에게 하는 자라들이 있습니다. 엔포게네, 금수저, 흑수저는 국민들은 노력하고 인기를 받는다면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우는 권력형 비리, 헌법유리, 국정농단 사건을 겪은 국민들은 노력과 끈기를 받고 아무리 밟아도 말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패배감,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특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4주간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패배감, 무력감을 단결될 모습, 촛불과 함성으로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계에서 불신의 결국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보인 국민의 힘이 지치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국을 파헤쳐 나가실 계획이신지, 또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시국에 대해 앞으로 더 관심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선 우리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분노야말로 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동력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 바로 촛불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내려면 우리가 이제 지치지 말고 끈질기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촛불을 들어야겠죠. 그러나 패배감, 무력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자랑스러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난 주말 200만 그렇게 넘는 그 엄청난 인원들이 엄청난 또 분노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도 정말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성숙한 집회 해냈잖아요. 어느 한 곳 폭력적인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경탄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가 개판을 쳐서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이다. 그렇게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국민들의 자부심에 걸맞는 그런 이제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과제겠죠. 해법은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임하게끔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이든 또는 탄핵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리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켜야겠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의 참여예요. 그동안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독재시대를 넘어오는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3.1운동 비롯해서 또 광주학생의고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들의 중심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의 시대에도 학생들이 늘 중심이었어요. 4.19 혁명 그 앞에 3.15그 학생들이 중심이었잖아요. 부마민주항쟁 학생들이 중심이 됐죠. 광주 5.18 민주항쟁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었고요. 6.1 항쟁 중심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까지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역이었죠. 그런데 근래 어느덧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삶에 매몰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인 발언이나 참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간 겁니다. 역사의 시계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그랬던 청년들이 과거처럼 이런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활발하게 발언하고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리 상기대 학생들은 우리 끝까지 촛불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또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대한민국 바꿔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계신 분 한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중국학과 신은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굉장히 침착하게 언론에서 발표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더라면 현재 정치적 상황이나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그거 묻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발표를 제가 대본에서 했었는데요. 다들 그 힘든 순간에 제가 그래도 아주 침착하게 냉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들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또 머리가 텅 그렇게 비어서 아무 생각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까 그런 안간힘을 썼던 것이고요. 아마 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우리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상부가 공공 마인드,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진 거예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정을 아주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이번 박근혜 진술 게이트에서는 그 절정을 본 겁니다. 심지어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막 장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내 수석들조차도 대통령을 대변 보고 서면으로만 보고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방조차 알 수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학생들의 생사를, 아이들의 생사를 걱정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더 넓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기도 한데 만약에 국가 안보에 관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보의 공백이 있었다는 말과 또 같은 거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상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 상기대의 어떤 사학 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을 이 사회적 재산인데 그것이 설립자라고 해서 마치 사유재산처럼 돈벌이의 수단처럼 학생들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대학 교수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한패가 되는 그
역할을 해온 게 이명박 정부였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런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불공정함에 또 불평등함에 분노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부의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해요. 우리보다 좀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보다 1, 2% 더 높아요. 공식 통계로는 미국이 1위,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소득층들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또는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이렇게 통계에서 빠지는 소득이 많아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많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이 부의 편중이 가장 극심한 나라인 거예요. 상위 10%가 자산은 얼마나 차지하는 줄 압니까?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해요. 아무 하위 5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 불과 2%입니다. 상위 10%가 66%의 자산을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겨우 2%를 가지고 나누는 이런 극심한 불평등 사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는 없는데 그 없는 기회마저도 전부 흑수저들이 차지하고 금수저들이 차지하고 흑수저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불공정함. 대학이라는 교육이 대학을 마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마지막 계층 상승을 이루어내고 사다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더 심화시키는 그렇게 되고 있죠. 이런 세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심화되어 온 것입니다.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그때의 정치 철학 이념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이런 세상은 있을 수 없을 테지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정치적 민주화는 아주 발전시켰지만 우리 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죠. 이제 우리는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들까지도 우리가 다 극복하고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함께 안고 노무현 대통령 질문을 하니까 제가 너무 다들 장황해졌네요. 예. 네, 다음 질문은 여기 뒤에 있는 한국 받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의학과 성형외과에 재학 중인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뒤에 보시면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을 크게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정국이 너무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지 퇴진을 하든지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어야 되는 문제도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이 그 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신다면 지금 며칠째 발상해본 지지율 1위를 돌리시는 홍영 씨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갈 길에 대한 후보님의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성진학교가 대학 공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 앞으로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정부는 대학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건데
없어진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을 보면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경쟁시킨다거나 취업률이나 외부 시험 성적 등을 잣대로 삼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학의 존재 이유를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적 재산 양산으로 규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님은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고 싶고요. 문 후보님 개인적으로는 환경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이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님의 핵심 슬로건이 사람은 먼저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경제 성장만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하에 대한민국에서 휴머니즘을 강조하려는 요구였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노 전 대통령님은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먼저다라는 것을 자주 강조를 오셨던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진 입장으로서 혹시 이거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이 노 전 대통령의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을 조금 반박해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이렇게 바꿔놓고야 말겠다 하는 결심이나 지금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대학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평가에 기초한 것은 구조조정, 이런 부분은 우선 지방대학으로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에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됐었는데 이런저런 특목고 등을 통해서 어느덧 지금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학생들에게 맞으면 다시 이제 입시를 위한 많은 이제 그 고통을 주고 있죠. 대학의 서열화는 더 심각하죠. 이 대학의 서열화 때문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뭐 점점 사교육이 많아져서 심지어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마지막 사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런 대학의 서열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겠는데 원래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우선은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공동입학제, 공동학위제 그런 것을 공약했었어요. 더 종래에는 그것이 사립대학까지 다 확장돼야 되는 것이지만 한꺼번에는 어려우니 적어도 국공립대학만큼은 공동입학, 공동학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국공립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이나 말하자면 이렇게 차등을 없애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구상을 더 확대해서 사립대학까지도 포함하는 해서 어떤 공동학위제 이런 것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서열화 이것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들을 우리 상지대 교수님들도 예, 관심 가지고 조금 많이들 이렇게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기회라는 면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유명대학, 인류대학과 지방대학 간에 차별이 많잖아요. 그냥 실력과 실력으로 대결한다면 해볼만 한데 그리고 실력으로 밀린다면 승복할 수 있는데 실력이 아니라 그냥 간판 때문에 밀리니까 참으로 억울하잖아요.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아예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두 가지 공약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표준 이력서 제도를 하자는 거였어요. 뭔가 하면 이력서에 뭐 우리 사진이라든지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한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아예 기재하지 말도록 이력서를 국가에서 표준화해서 모든 민간 사기업까지도 그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그 엊그제 그 법안은 제가 바라는 수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내용을 담아서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고 아마 저 입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브라인드 채용제를 하자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학의 학벌, 학력, 출신 학교, 뭐 지역 출신, 집안의 배경, 뭐 이런 모든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채용 제도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KBS를 비롯해서 여러 뭐 은행 이렇게 여러 군데 또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이 브라인드 채용제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브라인드 채용제를 하기 전에는 KBS 기자, 아나운서 PD 신규 채용을 하면 70~80%가 이른바 스카이대학 출신들이었는데 이 브라인드 채용제를 하고 나니까 스카이대학 출신들은 20~3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반 대학 또는 지방대학의 비율이 대폭 늘어나서 어느 한 해에는 전남대학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면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실력과 실력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부분은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가치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보다, 이윤보다,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뭡니까? 이윤을 더 중하게 여기고 돈을 더 중하게 여기고 효율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뒷전으로 쳤기 때문에 참사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정치하면서 꼭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은 뭐 너무 이제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좀 압축하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고 싶어요. 뭐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5년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정의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그런 정부가 2번, 3번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표입니다. 그 꿈 우리 다들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가고 이쪽에 안경 쓰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과 3학년 한병준입니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청와대에 계신 김나연 씨가 내려오시고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이 친일 민족 반역자 그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뭐 친일파 재단 한수 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친일 인명사전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솔직히 그런 거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 한번 듣고 싶었어요. 참여정부 때 친일재산 환수법을 만들고 또 친일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진상규명법도 만들고 또 친일 뭐 인명사전도 만들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노력들은 꾸준히 필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친일 세력들을 이렇게 처벌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친일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심판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점에서 지금 이제 역사 국정교과서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지금 드디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공개도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집필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이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공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내용까지도 공개가 되게 된 건데 역시 공개된 내용을 보니 우리가 사전에 우려했던 대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이제 기술을 해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헌법에도 위반되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건국절이라고 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노력하느냐. 그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종의 역사전쟁이다. 역사전쟁에서 보수우파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아주 섬찟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학문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이념주의로 잣대로 그렇게 구분하면서 보수파가 꼭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건국절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것도 친일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그 앞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친일 행위도 마냥 매국 반역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죠. 친일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일 세력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반공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오히려 이게 독재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일본군 활동을 했던 그 친일의 과거, 또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했던 과거의 친일의 어떤 과거 역사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이분들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로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화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친일 청산이라는 면에서도 역사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바른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생각해요. 서 계시는 분 중에서 좀 네, 안녕하십니까. 성지대학교 문방학부의 대학생 원진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성지대학교는 사학시기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그런 김문기 씨와 40여 년간 긴 싸움을 이어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나 그리고 대법원에 10월에 있었던 그런 이사 선임 승인 취소라는 판결로 인해서 재국면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이명박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각종 비리로 물러난 구제단들의 복귀를 굉장히 돕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표님께서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개혁 혹은 개정이나 또는 뭐 해체라든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사업법의 개정에 대한 문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견해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일단은 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대, 광운대, 능동여대 같이 이런 굉장히 사업 분쟁을 조정을 해줘야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 사업 비리의 대명사들로 불리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대적인 개편이라든지 혹은 아예 해체를 하고 좀 더 사업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나 기구를 재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한번. 말 그대로 사업분쟁 조장위원회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법을 개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아까 길라임 씨라고 했죠? 길라임 씨가 당대표 시절에 촛불 집회를 하고 거기에 뭐 길라임 씨, 명박 씨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힌 분들이 목숨 걸고 싸우자고 다시 정지하고 개혁을 했어요. 하여튼 그 진통 겪은 끝에 나온 게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인데 이 기구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이 법적인 논리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위원회 위원 정족수가 11명인데 그 중에 과반을 넘는 그 5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요. 근데 이 법원이라는 것이 대법원이 사학을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에서 3명 하는데 여당이 당연히 새누리당이니까 2명. 이렇게 해서 야당 몫이 1명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학분쟁 조정위에서 행한 60여 개 이상의 그 정의사와 과정이 대동소이하게 비리재단에게 학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문위원장 맡고 있는 유성엽 위원장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들은 19대 때부터 시작해서 20대에 이르러서 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든지 아니면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고 과거처럼 교육부의 그냥 자문기구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지금의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방금 저 사분위에 대한 그 답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약간 더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 기득권 어떤 체제들, 이 사람들의 그 카르텔 같은 것이 그만큼 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 전 이사장이 그런 굉장히 많은 비리 해서 맞아면 형까지 징역형까지 복역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사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건데 대학 재단이 마치 설립자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들을 내린 거거든요. 대부분도 사분이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뒤를 봐주고 말하자면 서로 동맹관계처럼 이런 아주 광고한 갈등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에서는 저는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아주 가짜 보수적 세력들, 그 다음에 언론, 주류 언론, 검찰, 재벌 이런 아주 칼들 체제들이 계속 권력을 가져나가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이제 관계를 맺어온 거죠. 이 어떤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지배해온 이런 어떤 지배 체제, 어떤 세력들 이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로만 안 되고 시대 교체가 필요하고 역사 교체가 필요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청소, 대한민국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보수라는 이념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보수는 진보나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두 기둥 같은 거예요. 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가족, 국가, 민족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민족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노블리제 오블리제 실천하는. 서양 같으면 전쟁이 벌어지면 귀족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장으로 나서는, 그래서 가장 오히려 많은 희생을 치르는 이런 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정치라는 분들이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렇게 진정한 보수는 정말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 이를 보면 어떻게 장관 후보자들마다 그죠? 군대를 안 갔거나 세금을 제대로 안 냈거나 위장 정립했거나 부정한 투기를 했거나 그죠? 우리 국민들은 꼬박꼬박 다 법이라든지 규칙을 다 지키는데 그런 거 다 위반하고 반칙하고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특권은 누리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이거든요. 이 사이비 보수 세력, 가짜 보수 세력 이런 카르텔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대 교체나 역사 교체 그 과제 속에는 이런 가짜 보수 세력들을 정말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는 몰아내고 좀 진정한 진짜 보수, 그리고 또 그와 또 함께 또 진짜 진보, 이게 서로 또 경쟁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우리 교수님의 답변에 더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우리 대표는. 이게 청기는 소리인데요. 2002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민주당 당선하셨을 때 지지율 1%가 채 안 되는 시점에 상대학교에 와서
토론회를 하신 후에 극적으로 경선을 되기시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김현 대표께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아마 내일부터 그 해설트가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정유라 사건 접하면서 정말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세상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예, 따로 뭐 인사보다가 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이제 학교 안에서 강의실에서 좀 보다 많은 학생들하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학교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만나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우리 상기대학이 정상화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구재단 이사들을 몰아내고 임시이사들을 다 파견하도록은 했지만 그동안 우리 상기대학이 워낙 많이 가장 조금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상기대학이 튼튼하게 일어서고 또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교수님들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상기대학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가져가는 거.